안녕하세요. 기억 읽는 주디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3일입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좀 요즘에 힘든 나날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밤에 하루를 차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저에겐 너무나 어,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조금 머리 복잡하고 또 힘든 일 있으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 또 잘 이겨내고 제가 요즘에 제주문화원에서 발간한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 생활문화를 읽고 있잖아요. 어, 지나 놓고 보면은 '아 그래 그때 힘들었지.'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떻게든 또 살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김정배 님의 용돈벌이에 대한 이야기 1968년에서 1974년 남제주군 남원면 태흥리 학생의 용돈벌이라는 제목으로 기억 읽는 주디 16번째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글을 읽다가 끝까지 읽지 못하고 남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제주문화원에 들어가셔서 이북으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어, 지금 이곳은 총 8권의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 생활문화 중에서 6번째 어, 기록입니다. 네, 갈게요. 김정배, 제주문화원 회원. 회원. 나는 남원면 태영리에서 1959년에 태어났다. 태영리는 신장로를 따라 1, 2에서 3리까지 있는 동서로 길쭉한 마을이다. 태영리는 해안가 마을이지만 우리 동네에 해녀는 몇 분 안 되고 대부분 농사를 지었다. 해녀도 물때에만 바다에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밭일을 했다. 해녀도 물때에는 바다에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밭일을 했다. 나는 국민학교는 태흥국민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는 이웃 마을인 남원리에 있는 남원중학교에 다녔다. 태흥리 1960년에서 70년대 풍경. 국민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나를 비롯한 동창생들의 용돈벌이에 대해서 기록해 보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용돈벌이라는 표현보다 경제활동이라는 표현이 맞다. 그 당시에는 용돈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우리 마을에서 아이들이 용돈을 벌 수 있는 일로는 진행이, 지네잡기, 마농, 달래 파기, 산마 파기, 고사리 꺾기 등이 있었다. 이런 일들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아이 대부분이 했다. 태흥국민학교는 마을의 중심인 태흥 1리에 있었고 우리 집은 1, 2이면서도 남원다리 옆이라 우리 집만 뚝 떨어져 있었다. 동네에 친구들이 많이 있거나 언니나 형이 있는 아이들은 3학년 정도부터 진행이를 잡으러 다녔다. 나는 동네에 같이 갈 벗도 없고 바로 위에 오빠만은 5살 차이라서 같이 다녀본 기억이 없다. 그러다 보니 5학년 때까지 용돈벌이보다는 집안일을 돕는 편이었다. 5학년 때까지 우리 집의 경제 수준은 동네에서 뒤처지지 않을 정도였다. 당시 밭이 없는 집에서는 남의 밭을 빌려 농사를 짓기도 했다. 3분 병작이라고 해서 수확한 농산물의 3분의 1 또는 그에 합당한 돈을 밭 주인에게 지불하는 것을 3분 병작이 한다고 했다. 우리 집은 병작은 하지 않고 우리 밭에만 농사지었다. 보리, 유채, 조, 콩, 감저, 고구마를 말합니다. 메밀 등의 농사를 지었다. 농사 일 및 집안일 돕기. 내가 했던 일은 5월 말경에는 보리 수확하는데 보리 타자가 있대 보리단을 한 곳으로 모아놓기도 하고 보리 고구리, 보리 이삭, 보리 고구리 떨어진 것을 줍기도 했다. 6월 초가 되면 유채 수확했다.
유채 비는 일은 어른들이 하지만 유채 털러 갈 때는 아이들 일손도 큰 도움이 됐다. 유채 알맹이를 털어내는 것을 유채 턴다고 했다. 볼이나 유채 수확 시기에는 제때 걷어들이지 않으면 장마가 와서 싹이 나버리기 때문에 환자가 아니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밭에 나갔다. 학생들은 학교 갔다 와서 밭에 빨리 오라고도 하고 가끔은 결석도 시켰는데 나도 6학년 때 유채 털러 가려고 한번 결석한 적이 있다.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보리방학과 유채방학도 있었다. 부모님들은 일요일이나 이런 방학을 기다렸다. 가을이 되어 콩 수확할 때는 콩대를 모으는 일도 하고 콩 타작하면서 멍석 밖으로 튕겨나간 콩방울을 줍기도 했다. 한 해의 농사 중 제일 마지막에 수확하는 농사가 감저, 고구마다. 감저 수확은 11월에 하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늦어지면 12월 초까지도 간다. 그러나 보면 눈진뱅이가 올 때도 있다. 그러다 보면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면 눈진뱅이가 올 때도 있다. 눈진뱅이는 쌀알 같은 눈이 비처럼 내리는 것이라 무척 추웠다. 손에는 장갑도 끼지 않아서 하얀색 감저고름이 묻으면 갈색으로 변하는데 잘 지워지지도 않았다. 감저 판매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통감저를 파내면서 바로 마대에 담아 감저 공장에 실어가서 파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저 빼대기를 만드는 것이다. 당시에는 고구마를 감저라고 하고 감자를 지실이라고 불렀다. 지금도 시골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부른다. 감저 공장에 실어가는 통감저를 팔 때는 마대에 담기 좋게 마대불이 벌리는 일도 하고 마대불이 벌리는 일도 하고 하나씩 떨어져 있는 감저를 주워 모으기도 했다. 감저 빼대기는 네모 모양 기계 위에 감저를 넣어 손잡이를 돌리면 납작납작 잘려 나왔다. 이렇게 잘려 나온 감저를 널어 말리면 감저 빼대기가 되는 것이다. 곱게 하려면 태역, 잔디밭이나 넓은 버덕, 들판에 풀을 베어내고 그곳에 실어내어 말리는 것이 좋은데 그런 장소 구하기가 어려웠다. 장소가 없으면 할 수 없이 감저 파낸 밭에 감저꿀, 감저줄기, 감저꿀을 치우고 널기도 했다.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며칠을 말려야 하는데 비가 올 것 같으면 밤중에도 걷어들이러 갔다. 우리 집은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빼대기를 했었던 것 같다. 아이들도 작은 그릇에 빼대기를 담았다. 농사 외에도 아이들이 하는 일이 많았다. 소목일 촐단을 나르기도 했다. 여자아이들은 물도 길어왔다. 우리 동네에서 식수로 길어오는 물은 바닷물과 냇물이 만나는 지점에 시멘트로 포장된 동그란 물통이 있었는데 도바지라고 불렀다. 우리 집에서 도바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다. 길에서 물통이 있는 곳까지 50m 정도는 넓은 빌레여서 마차는 못 다니고 사람만 그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었다. 도바지라고 부르는 물통의 물은 바닷물이 들고 나는 시간에 따라서 둥당하게 많이 고여 있을 때도 있고 바닥에만 조금 있을 때도 있었는데 두레박으로 길어 올렸다. 물을 길어 올리면서 물통에 빠질까봐 무서워했던 기억이 난다. 4학년까지는 대바지, 작은 허벅, 대바지를 물구덕에 넣어서 짊어지고 길어왔다. 5학년 때 동네에 공동 수도가 들어오고 그때는 한 말 20리터, 한 말들이 플라스틱 통으로 길어왔다. 그 통을 스피아깡이라고 불렀다. 이외에 내가 했던 일로는 아침에 쇠 곡굴에 들판에 쇠를 풀어놓아 먹이는 것, 쇠 곡굴에 가는 쇠들이 모이는 장소까지 쇠를 몰아가고 저녁에 몰아오는 일도 했다. 봄에 풀들이 돋아나면 겨울 동안 쇠막에 메어두었던 쇠를 태영리 마을 목장에 올려 방목하는데 닭과 새 한 마리는 목장에 올리지 않고 집에 메어두었다.
바깥 새가 있는 사람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하루씩 돌아가며 새 곳굴에 다녔다. 새 곳굴에 직접 다닌 적이 있는 언니 말을 들어보면 대략 12마리에서 15마리를 곶갔다고 했다. 태영리에는 해변 마을이라 한 군데 많은 새를 풀어놓고 곶굴 만한 곳이 없어서 중산간 마을인 여운의 신흥 1위, 위쪽인 삼박굴이나 그보다 더 위쪽인 정동굴까지 갔다고 했다. 우리 촐밭도 여운의 위인 삼박굴이라는 곳에 2개가 있어서 나도 가을에 촐을 베면 촐단을 나르러 간 적이 있어서 아는 곳이다. 꽤 먼 거리지만 쇠들은 매일 다니는 곳이라 스스로 잘 알아서 찾아간다고 했다. 여운의 위에는 길가 옆에도 넓은 공유지가 있어서 그런 곳에서 곶구다가 저녁에 동네까지 몰고 내려오면 각자 쇠 주인이 와서 자기 집 쇠를 몰아갔다. 또 겨울철에는 쇠막에 메어두는데 낮에 한번 내창에 몰고 가서 물을 먹여왔다. 이때 어른과 같이 쇠물 먹이러 가기도 했다. 우리 집은 바로 냇가 옆이라 집 뒤편에 내창으로 가는 오솔길이 나 있다. 이 길은 폭이 좁아서 사람이나 우마 정도만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다. 우리 동네 몇 집이 이 내창물을 사용했는데 특히 우리 집에서는 이 내창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다. 이 내창을 사이에 두고 동쪽은 태영리이고 서쪽은 남원리이다. 신장로의 내창을 지나는 다리가 놓여 있는데 다리 이름은 남원다리다. 다리 남쪽은 바닷가 쪽이고 다리 북쪽은 한라산 쪽이다. 남지주군인 남원면에서는 바닷가 쪽을 남쪽이라고 하고 한라산 쪽을 북쪽이라고 한다.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내창물은 남원다리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간 곳에 있다. 길이 5m, 폭이 3m 정도의 남북으로 조금 길쭉하게 생긴 물이 2군데 있는데 1년 내내 고여 있었다. 위쪽에 있는 물과 아래쪽에 있는 물 사이의 간격은 20m 정도 되었다. 물의 깊이는 어른이 물에 들어가 앉았을 때 어깨까지 잠길 정도였다. 위쪽의 물에서는 여자들이 목욕하고 아래쪽에 있는 물에서는 남자들이 목욕했다. 이 물에는 돛줄레라고 하는 초록색과 연초록 얼룩무늬 새긴 뱀도 있을 때가 있고 개구리가 살기도 했다. 물에 들어가기 좋은 장소에 빨래방처럼 넓적한 돌이 있는데 이곳에서 빨래도 하고 여기 앉아서 목욕도 했다. 물 색깔은 녹색을 띠었다. 보리 수확 시기부터 여름철까지 이 물에서 목욕도 하고 쇠물도 먹여왔다. 빨래는 사시사철 여기 와서 했다. 떡비누라는 거무튀튀한 색 비누로 빨래했는데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아서인지 이 물통에서 쇠물도 먹여가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했는데 탈이 나는 일은 없었다. 큰 비가 오고 나면 산내 터졌다고 해서 한라산에서 바다 쪽으로 물이 콸콸 흘러내리는데 내친다라고 했다. 내가 치고 나면 며칠 동안은 물통이 2군데 더 생긴다. 처음부터 있었던 2개를 사이에 두고 위쪽에 움푹 파인 곳에도 물이 고이고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하나가 더 생겨서 며칠 동안 물이 말라버리지 않고 골라있곤 했다. 맨 위쪽에 잠시 골라있는 물에는 빨래나 목욕은 하지 않고 길어다 먹기도 하고 송키, 채소를 씻기도 했다. 아래쪽의 고인 물은 수영장처럼 길이가 제일 길다. 여기는 바위 아래라서 사람이 들어가서 빨래할 장소도 없고 소나 말이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다. 아이들만 조심스레 들어가서 수영하며 놀았다. 나도 여기서 바위 틈에 나 있는 나뭇가지를 잡고 수영을 배웠다. 내가 제일 싫어했던 일은 겨울철에 띠를 다듬는 일이었다. 우리 집은 마당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초가집이 4채 있었다. 북쪽과 서쪽에 있는 집은 방과 마루, 부엌이 있는 살림집이고 남쪽 집은 창고와 새막이 있고 동쪽에는 창고로 사용하는 집이었다. 겨울방학 내내 집을
띠에 자골, 차풀이나 고사리 같은 것을 골라냈다. 이런 일을 새 다듬다라고 했다. 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글을 읽는 것은 허락을 받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이용하는 허락은 받지 못해서 사진을 제가 올리지는 않습니다. 사진들을 보면은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제주문화원의 이북에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초가집은 1년에 한 번씩 지붕을 새 띠로 덮어주는데 집 인다고 했다. 우리 집은 네 채다 보니 새에 들어가는 자풀을 골라내는 일이 오래 걸렸다. 아버지는 너무나 꼼꼼하셔서 새에 섞여 있는 자풀을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게 했다. 비나 눈이 와서 일을 못하는 날은 창고에 앉아서 골라내야 했다. 그 일이 끝나면 집 줄 놓는 일도 했다. 이런 작업을 줄 빈다라고 했다. 집줄은 새를 지붕에 펴놓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촘촘하게 묶어주기 위한 줄이다. 외줄은 어른이 새를 적당하게 계속 이어주면 줄비는 사람이 호랭이를 돌리며 뒷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라 두 사람이면 되었다. 이렇게 꼬아진 줄 두 개를 합쳐 꽈배기처럼 꼴 때는 네 사람이 필요했다. 어머니는 큰 호랭이에 외줄로 미리 꼬아둔 줄을 두 개 걸어서 돌리고 아버지는 두 개의 줄을 잡고 일정한 간격으로 지도를 조절하면서 뒷걸음으로 걸어가고 언니나 오빠는 작은 호랭이와 외줄을 한 개씩 걸어서 선 자리에서 왼손으로 호랭이를 잡아 고정하고 오른손으로는 계속 돌렸다. 이걸 직접 보지 않아서 그냥 읽는 것만으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그러면 외줄 두 개가 꽈배기처럼 꼬아진다. 나는 꼬아진 줄을 동그랗게 말아서 정리했다. 이렇게 겨울 동안 준비해둔 새와 줄로 봄이 되면 바람이 없는 날에 지붕을 덮었다. 그 당시 우리 동네 집들은 초가집이었는데 두 집이 양철 지붕이었다. 나는 새에서 자골 골라내는 일과 줄 놓는 일이 싫어서 도당집이라고도 하는 양철집이 너무나 부러웠다. 5학년 때까지는 꼭 필요한 것을 살 돈은 부모님께 받았는데 5학년 2학기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 돌아가실 당시 연세가 48세였다. 나는 7남매 중 여섯째인데 큰오빠와 큰언니는 결혼했었다. 큰언니와 큰오빠는 결혼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빚이 많이 남아 소와 밭을 팔아야 했고 결혼한 오빠한테 밭을 물려주고 나니 밭도 없었다. 소와 밭이 없으니 집안일을 도울 것은 없었지만 수입도 없어서 공색했다. 가난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선생님은 알아보셨던 모양이다. 그때는 교과서도 돈을 내야 했다. 6학년 때 나는 무상이라는 큰 글씨로 새겨진 고무도장이 표지에 찍힌 책을 받았다. 책을 꺼낼 때마다 무상이라는 글씨를 숨기고 싶었다. 내가 본격적으로 용돈벌이에 나선 것은 6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이다. 진행이 잡기. 진행이. 지네잡기는 우리 마을 아이들이 제일 먼저 용돈벌이에 나서는 일 중 하나다. 진행이 잡는 계절은 봄부터 초여름이고 여름에는 중단했다가 가을철에 또 잡았다. 진행이는 전방에서 샀는데 장마가 끝난 한여름에는 사지를 않아서 잡으러 가지 않았다. 진행이 잡으러 다닐 수 있는 계절은 방학이 아닌 때라 학교 수업을 마치고서나 토요일, 일요일에 다녔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서나 토요일, 일요일에 다녔다. 진행이 잡으러 갈 때 갖고 가는 도구로는 진행이 넣을 주머니와 돌을 뒤집을 때 사용한 골갱이다. 주맹기는 쪼가리천이나 헌옷 등을 잘라서 만들었는데 대략 폭은 10cm, 길이는 어른 한 뼘 정도의 크기로 만들었다. 주맹기가 없으면 헌 양말이나 빈 병에 넣기도 했는데 빈 병은 흔하지 않았다. 나는 또래 아이들보다 진행이 잡으러 늦게 다녔다. 동네에 같이 갈 벗이 없어서였다.
4학년 때 학교에서 아이들이 진행이 잡으러 간다는 말을 듣고 나도 같이 간 적이 있었다. 같은 1, 2에 사는 아이들이지만 거리는 멀어서 학교 끝나면 어울려 다니지 못했다. 같이 간 아이들은 진행이를 능숙하게 잘 잡는데 나는 잡지 못했다. 하나이가 진행이 한 마리를 내게 주었는데 그게 너무나 고마웠다. 그리고 그러고 난 얼마 후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제일 좋아하는 친구라고 했는지, 고마운 친구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친구 이름을 적으라는 항목에 진행이 한 마리를 준 친구 이름을 적었다. 6학년 때부터는 나 혼자서 잡으러 다녔다. 우리 집 뒤쪽으로 조금만 가면 길 양쪽에 소나무 밭이 있다. 그 밭부터 차례로 잡으며 위로 북쪽 올라갔다. 진행이는 비가 오고 난 후가 가장 많이 잡힌다. 소나무 밭을 차례로 다며 돌을 뒤집어서 잡았다. 농사 짓는 밭도 농사 짓지 못하는 머들에는 풀들이 나 있고 돌들도 있는데 그런 밭에서도 잡았다. 성등을이라고 부르는 우리 밭 앞에 아기 무덤들이 여러 개 있는 곳을 산버덕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도 작은 돌들을 뒤집어서 잡곤 했다. 그중 내가 단골로 다니는 밭이 두 군데 있었다. 하나는 우리 집 바로 뒤편에 있는 밭인데 절반은 농사 짓고 절반은 소나무가 있는 밭이다. 이 소나무 밭에 커다란 빈 독낭, 천성과 나무, 빈 독낭이 두 그루 있다. 가을 9월에서 10월에 열매가 익는다. 크기는 땅콩만큼 하지만 동그랗다. 여름에 초록색이었다가 자주색으로 변하며 익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익지 않으면 맛이 없고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짙은 자주색일 때 따먹으면 아주 달다. 크기는 작지만 맛도 모양도 무화과와 비슷하다. 내가 어렸을 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한 것이 빈독이다. 어머니가 알아 누워 계셨을 때 먹고 싶은 것을 참아서 어머니께 따다 드리기도 했다. 아, 어머니가 알아 누워 계셨을 때 먹고 싶은 것을 참아서 어머니께 따다 드리기도 했다. 또 내가 자주 가던 밭은 소나무보다는 잡목들이 우거져 있는 밭인데 이 밭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나무가 위로만 자라서 밟고 올라갈 가지가 없어서 나무에 오르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힘들게 올라가서 떫은 감을 따먹었다. 나는 혼자 다녀서 먼 곳까지 가지 못하고 음, 많이 잡지도 못해서 20마리 정도 잡았던 것 같다. 잘 잡는 남자아이는 100마리 이상도 잡았다고 했다. 새끼 진행이는 보여도 받지 않아서 잡지 않고 중간 크기부터 잡았는데 중간 크기는 2마리를 한 마리로 쳐서 받았다. 가끔은 돌을 뒤집었을 때 2마리가 있을 때도 있는데 쌍알이라고 했다. 한 마리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쪽 발로 밟고 다른 한 마리는 골갱이로 목 부분을 조금 눌러 머리 윗부분에 사슴벌레 뿔처럼 생긴 이빨을 뽑았다. 그리고 나서 밟고 있던 진행이도 같은 방법으로 했다. 잘못하면 물려서 부어오르기도 했다. 큰 돌을 두 손으로 힘껏 밀면 새끼뱀이 있을 때도 있었다. 뱀을 무서워하는 나는 아무리 새끼뱀이지만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고는 한동안은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진행이는 일하다가 잡는 수도 있다. 유채 털 때 유채낭, 유채 줄기와 꼬투리가 있는 부분 사이에 있다가 막대로 털어낼 때 밖으로 기어 나오기도 했다. 유채 털 때는 털 때 잡은 진행이는 끝, 치깁에 싸서 줄기로 묶어두었다 갖고 와서 팔았다. 또 가을철에는 촐베러 갔다가도 잡아오기도 했다. 흙 속에서도 살아서 감접할 때도 나오는데 밭에 따라서 많이 있는 밭도 있고 없는 밭도 있다. 감접하다 나오면 감저 이파리에 싸두었다. 나의 경우에는 별도로 용돈을 받진 않았지만 어른들이 일하면서 잡아온 진행이 판도는 내가 가질 수 있었다. 동생과 서로 자기가 갖는다고 다투기도 했다. 우리 동네에 전방이 두 곳 있었는데 한 곳은 양교장네 전방이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동순이네 전방이라고 했다. 동순이는 어른인 여자 주인 이름이지만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 불렀는데
진행이는 양조장내 전방과 동순이네 전방에서 받았다. 진행이 셀 때는 주인이 직접 세기도 하고 팔러 간 사람이 막대 사탕이 들어있던 하얀색 플라스틱 통에 한 마리씩 세며 넣으면 주인은 죽은 것이나 너무 작은 것이 없는지 확인하며 세다가 작은 진행이를 넣으면 그건 안 데켜라고 하기도 했다. 받아놓은 진행이는 상인한테 그대로 이윤을 남기고 넘기기도 하고 널빤지에 한 마리씩 머리와 꼬리 부분에 핀을 꽂아 일자로 되게 말려서 팔기도 했는데 약재용으로 나갔다고 했다. 네. 아, 참 요즘의 아이들과는 다른 삶이죠. 음, 저도 어렸을 때 1년 정도 외갓집에서 자랐는데요. 그때 외삼촌 따라서 외숙모 따라서 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소를 인제 같이 몰고 돌아와요. 근데 하루는 외삼촌이 "소 먼저 몰고 너 먼저 가라."라고 했어요. "그냥 소 따라가면 된다. 소가 집을 아니까."라고 말을 해서 그 해남에 황토 그 길을 막 걸어서 가는데 소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막 빨리 달려서 가 버렸어요. 그래서 소를 쫓아서 막 갔는데 결국 제가 소를 잡지 못하고 소를 놓치고 만 거죠. 그래서 소가 어디로 갔는지 막 찾아서 헤매다가 막 울다가 찾지 못하고 결국은 정말 '내가 소를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너무 정말 속상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집에 돌아갔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집에 인제 해가 져서 도착했는데 숙모와 삼촌은 이미 와서 "소는 진작 왔는데 너는 왜 이제 왔냐?"라고 저한테 하시면서 막 웃으셨던 그래서 정말 '살았다.' 마음이 놓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음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 해 보렵니다. 감사합니다.